태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지만 밤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있죠. 태양이 안 떠 있으면. 그럼 밤에도 태양의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 사례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계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정상숙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요즘 날씨 보면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 매일 연결을 하잖아요. 경기도 서른안 계시군. 날씨 소식 알려드리려고. 그때 재생에너지 날씨 여쭤보면 다들 흐뭇해하세요. 어제 오늘 다. 이런 날씨 좋으시죠? 네,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태양 빛도 환하고 밝은 것뿐만 아니라 바람도 살살 불거든요. 그게 네. 최적의 날씨거든요. 아, 태양광 네. 하는데 바람이 좀 있는 게 좋은가요? 예, 예. 오. 순환이 되니까 네. 최적의 날씨라서 너무 좋은 날씨인데 저는 좀 단순해서 막 그럴 때 태양광 발전이 잘 되겠구나 생각보다 네. 바람이 살랑거리는구나. 머리가 반짝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래가 잘 마르는 날씨가 태양광도 잘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햇빛 에너지를 가득 그것도 담을 수 약간 있는. 그거 한 게 또 예, 예.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들이 자연을 활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은 늘 변화하잖아요.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반짝반짝 비칠 때 네. 발전량이 높고 바람이 쌩쌩 불 때 발전량이 높잖아요. 근데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 태양이 안 비치거나 바람이 쌩쌩 불지 않으면 발전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햇빛이 비칠 때나 네. 바람이 불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헐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간헐성. 예, 그런 간헐성 극복을 위해서 있는 장치가 있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저장했다가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밤에 사용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곧 이거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많이 해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다 보니까 많은 전기가 한 번에 송출되는 전력망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아하. 예, 저장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전력을 빼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전력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송출하기도 하고 다시 저장하기도 하여서 전력의 품질을 유지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네. 넘친다고 출력 제한 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그렇죠. 장치가 있으면 거기서 샥 흡수해서 네. 저장을 해두면 된다. 네네. 여러분 퀴즈 문제가 많이 어려우셨죠? 1번 배터리 충전기, 2번 에너지 저장 장치. 4부 시작할 때까지 계속 정답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는 일단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배터리 ESS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리튬 이온이나 리튬 인산철 같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걸 빼서 쓰는 게 ESS 배터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또 여기는 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양수식 펌프 수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양수 발전소. 그렇죠, 네.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남았을 때 밑에 있는 물을 퍼 올려서 위치 에너지로 저장하고 있다가
전기가 모자랄 때 전력이 필요할 때 이걸 밑으로 떨어뜨려서 수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다시 생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굉장히 대규모고 큰 용량일 때 좋은 저장 장치입니다. 이거 우리 어릴 때 사회 시간에 이런 양수 발전소는 북한 저기 함경도 어디에 있다고 네.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건 원자력이 남았을 때 네. 사용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양수 예. 발전소를 만들어 있어서, 놓고 예. 원자력이 남으면 사용을 했다 이걸. 네, 이게 환경의 문제 부분에서 많이 걸리긴 하는데 네.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플라이 휠 방식이라고 플라이 휠이요. 예, 플라이 이건 휠. 어떤 걸까요? 이거는 뭐냐면 전기가 남아돌았을 때 이 회전력으로 전기를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력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전력이 모자랄 때 이걸 다시 풀러서 또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급한 전기를 사용할 때 유효한 전력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 중에 압축 공기 저장 방식이 있어요. 네. 이건 전기가 남아돌 때 공기를 최대한 고압으로 압축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고압을 풀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그래서, 발생하나요? 전기가 발생하는 방식이라고 바라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수소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수소. 예,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 하는데 사실 수소는 배터리 산업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남아돌 때 물을 분해해서 수소 상태로 얘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이 화학 에너지를 연료 종지를 통해서 충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충전이 아니라 방전하게 되는 거죠. 연료 종지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요즘 말하는 수소 배터리가 이런 건가요? 맞아요. 수소 배터리예요. 사실 수소는 수소차의 일반 자동차 보급보다는 네. 이런 배터리 사용, 외국에서 전기 에너지를 수입해 올 때 그 배터리에 저장해서 올려는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열 에너지를 열이요. 열로 저장하는 거예요. 열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전력이 필요할 때 그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충당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ESS는 영어 약자죠. 네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해서 맞아요, 에너지 맞아요. 저장 장치. 네네.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배터리 전지로 하는 거, 전기차, 양수식, 양수 발전소로 하는 거, 수소 배터리. 네. 이 얘기는 한 번씩 어설프게라도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회전 에너지로 전환한다. 플라이휠. 압축 공기로 저장한다. 네. 이거는 좀 낯설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또 차츰차츰 네네.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네네. 일단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러면은 남는 전기를 딱 저장했다가 네. 필요할 때 풀어주는 역할 이걸 하는 거죠. 필요할 때 전력을 생산해 주는 역할을 네네. 하는 거죠. 네. 그 역할이 예, 그 역할이 사실 주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ESS가 단순히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만 사용하는가?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정용 ESS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 전기를 똑똑하게 관리해주는 전기금고다. 예전에도 한번 전기금고다. 예, 전기를 저장하는 금고인 네. 거죠. 산업용 ESS는 전국에 있는 전력의 흐름을 지휘하는 조율자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산업용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네. 무정전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정전, 네.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병원이 역할을 하는 반드시 거죠. 이거 해야 돼. 그렇죠. 병원 정전되면 큰일 병원도 나요. 있고 이번에 사실 조금 문제도 발생한데 이
정전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정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 이럴 경우 이런 데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ESS는 비상용 전력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위험하죠. 네, 전력이 끊겼을 때 비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서 계속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또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고 있으면 출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출력 안정화는 어떻게 네.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대비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인데 재생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됐을 때 바람이 세게 분다는 날이든지 태양빛이 너무 많이 비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다 전기로 만들어져서 전력 계통으로 송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과부하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ESS 저장 장치가 있으면 이걸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 네, 사실 그래서 제주도의 풍력도 멈출 때가 있고 우리의 태양광도 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정기는 사실 발생하지만 네. 보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출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ESS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지금 못다한 이야기 4부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3부 끝날 때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남는 전력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무정전, 네. 이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24시간 365일 전기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준다. 병원, 네. 금융기관, 데이터 센터 네. 이런 곳에서.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넘치게 생산됐을 때 출력 제한을 걸거나 낭비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출력을 안정화시킨다 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햇빛 좋은데 뭐 넘친다고 굳이 발전을 못할 게 아니라 충분히 네. 발전하고 저장하면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선생님? 또 하나 기능이 뭐냐면 전력 품질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망은 주파수가 60Hz잖아요. 네. 60Hz를 유지해야지 전기 기기에 사용할 때 이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품질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뭐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적게 들어갈 때 이 주파수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ESS 저장 장치가 있을 때는 전력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전력 많은 걸 빼내와야 되잖아요. 네. ESS에 저장하고 또 이게 떨어져서 전력이 적을 때는 ESS에 저장된 걸 보내서 60Hz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네. 전력망 주파수가 우리나라 60Hz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이게 불안해지고 네. 적게 생산돼도 불안해지는데 네. 이걸 딱 맞춰줄 수 있는 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전기가 공급되도록 돕는다.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역할이었는데요. 이렇게 저장 장치가 이런 역할까지 다 한다면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런 게 다 가능한 걸까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는 구조가 단순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보통 생각할 때 배터리만 생각을 해요. 네, 저요. 배터리밖에 몰라요. 배터리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4가지의 주요한 게 있어요. 네. 배터리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배터리의 성능은 거기에 사용된 배터리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나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배터리의 충방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충전과 너무 방전을. 과충전돼도 폭발할 위험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너무 완전히 방전돼도 배터리 수명을 짧게 하거든요. 만들죠. 그래서 80% 정도로 유지하게 한다든지 일단 80%까지 빠르게 충전한다면 80% 이상이 넘어가면 과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충전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좀 곁다리 얘기긴 한데 네. 핸드폰 배터리 오래 쓰는 방법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능의 80%까지만 충전되게 하는 버튼이 있는 네, 거예요.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늘 100% 충전하면서 썼거든요. 아, 나는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지 이랬는데 빨리 망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털털한 사람들은 방전도 해버리잖아요. 방전하는 분들 100% 꽉꽉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네. 알았습니다. 저는. 네. 아이 참. 그리고 네. 또 하나가 PCS. PCS는 이건 뭘까요? 전력 변환 장치예요. 직류 교류 그렇죠, 바꿔주는 그렇죠. 거요. 배터리는 직류로 돼 있는 전력이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건 AC 교류잖아요. 교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건 방전할 때 얘기고 네. 충전할 때는 밖에서 들어오는 AC 전력을 교류를 DC로 직류로 바꿔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력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EMS가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보다시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니까 딱 느껴지잖아요. 네. 이건 사실 여기 4가지 기능 중에 가장 포괄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SS 저장 장치의 모든 부분을 관장해요. 에너지를 효율하게 한다든지 충반장을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게 EMS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 4개가 한꺼번에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저장된 것들이 안정적으로 또 수명이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시스템인 거죠. 네, 네. 에너지 저장 네. 시스템이. 그러면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선생님께서 아까 산업용 ESS는 이게 어떤 우리나라 전체 전력 흐름의 조율자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가정용도 이게 있을 수 있죠. 네, 가정용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보급화가 됐나요? 또 저만 모르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가정용 ESS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모지라고 거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산업용 ES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 보조금이 있는 정책이 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데 가정용 ESS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조금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유럽의 나라들은 이 보조금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은 사실 예측을 한 거예요.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생산됐을 때 전력의 과부하가 발생할 것을. 그리고 그 전제에는 뭐냐면 가정에 에너지 전환을 시행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가 되면 그걸 저장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 신기술인 거잖아요. 네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고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R&D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ESS는 현재.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조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들은 그 보조금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각 나라들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책하고 저리융자 정책이 있는데 네. 사실 주정부에서는 30%까지 지원했는데 이제 보급이 많이 돼서 이걸 중단한 상태고요. 저리융자 같은 거는 있고 또 주정부 주정부 말고 지방정부 있잖아요. 그 자치정부
내에서 보조금들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마다 좀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수백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26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5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더라고요. 호주의 사우스 예. 오스트레일리아주요. 예, 엄청난 네. 금액인 거죠. 미국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면 세액공제 30%로 지원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한 단계 항상 앞서가는 주잖아요.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캘리포니아 주. 맞아요. 거기는 한 단계 앞서가고 있는 주기 때문에 빈민층이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는 완전히 100%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정용으로 갖고 가정용 있는데. ESS에 네. 대해서만 지금 제가 산업용은 빼고 얘기를 네, 드리고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 내지 5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 일본은 지자체에 따라서 네. 인센티브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50%보다 더 네, 많이요. 네. 지자체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아하. 네. 일본은 진짜 재난 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왔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사실은 기후 위기 재난 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장치일 수 네, 있겠네요. 네, 집집마다. 네. 일본은 일단 재난이라는 걸 먼저 고려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네, 지난번에 VTUG 설명할 때도 네. 거기에 리프 자동차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을 방전하는 걸로 애초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도는 농가 중심의 ESS 저장 장치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네. 60%까지 주고 있어요. 인도 60%까지. 네, 네. 농촌에 계신 분들. 예,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전액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 인도가. 인도 진짜 넓고 사람도 많아서 여기 정전 잦은 지역들 네,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에너지 전환 시대에 보면 중앙 집중적이지 않은 전력 체계를 갖고 있는 데가 더 열성적인 곳이 그렇겠네요. 많아요. 네네. 그 대만은 그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네. 최대 200만 원까지 최대 주고 있고. 200만 원까지요.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을 준다. 또 여기 또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예. 네. 그런데 자, 우리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나요? 지금 우리 가정용 가정용 ESS? ESS 보조금은 아예 없어요. 보조금제도 아예 없고, 아예 없어요. 저리융자도 아예 산업용 없고. ESS만 아주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떡하려고 그래. 예. 단 이제 태양광 설치 시 네. 보조금 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전투적으로 들어가야지 할 수 있거든요. 겨우 따낼 수 있는. 딱 들어가자마자 마감되는 아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보조금이나 지원책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 가정용 ESS가 저는 이제 선생님께 오늘 처음 들었는데 가정용도 있다는 거를 네. 외국에서는 사례를 보니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제도로 사용할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예 없는 건가요? 가정용 ESS. 네. 아니 가정용 ESS에 대한 보조금이 보조금이나 없는 거죠. 네. 인센티브나 네. 다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자기 돈으로 100% 들여서 사다가 네. 설치해 놓는 사람들이 가끔 네. 있을 것이다. 그죠, 조그만하게. 여기서 네. 궁금한 게 네. 가정용 ESS 국산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안 팔리면 국내 시장이 아니요, 없는데 국산도 있어요. 아 그래 우리 네. 기술이 있어요. 네, 만드는 기술이 기술이. 있죠. 예. 그럼 이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 ESS를 들고 참, 나가 또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는 ESS 저장 장치의 선두주자였어요. 아. 그 기억나죠? 안 그래도 네. 5930님이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 만든지 않나요? 엄청 잘 하는데. 만들죠. 아. 그래서 선두주자였는데 네. 지금은 중국에 많이 뺏겼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순위를 쭉 보고 왔는데 네. 중국의 한 6, 7위까지 중국 것이고 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순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8위. 예, 네. 7, 8위서부터 우리나라가 들어가 아. 있는데 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바라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ESS 저장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사실 R&D 예산도 더욱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또 우리나라 스스로가 가정용 ESS 저장 장치를 보급하는데 네. 보조금을 준다면 이건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의 이익이 있거든요. 네. 에너지 전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가구가 더 늘어날 거고 그렇죠. 거기에 ESS 저장 장치를 같이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네. 전력을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나 전기에너지를. 또는 풍력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네. ESS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때문에 전력의 과부하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또 비상시에는 이걸 이용해서 비상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주파수 문제만 해도 이걸 방전하면서 주파수의 변동을 줄일 수도 있는 전력 거잖아요. 60Hz 예. 주파수를 딱 맞춰서 품질 좋은 전기를 우리가 그렇죠. 배송할 그러면 수 있다. 이 ESS 저장 장치가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사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기업들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할 거고 왜 이게 굉장히 유망 사업이니까 그렇죠.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집요한 그 연구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시 선두주자에 금방 올라설 올라갈 수 있다고 있는데. 전 바라봐집니다. 세계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ESS 기술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는데 네. 지원금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D님이 이 노래를 선곡하신 것 같네요.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가 부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Best that you can do. 빠콩님이 저희 계열사 오창의 리튬 공장을 올 연말에 완공합니다. 네,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개구리님은 맞아요. 저도 제 차 배터리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제 충전기에 달려 있죠. 변환 장치 그러셨어요. 직류 교류 변환 장치인가 봐요. 그다음에 호메실의 손영만님이 하하 휴대폰 배터리 80%까지 저장해야 오래 쓴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조절하는 장치가 어디에 있나요? 평소 저는 120% 정도 충전하거든요. 그죠? 100% 찾는데 계속 꽂아놓잖아요. 그러니까 80%까지만 해야 된대요. 이거 그 스마트폰 화면 제일 위에 있는 걸 손가락으로 쭉 내리면 거기 어딘가에 있는데요. 이 폰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휴대폰 배터리 80%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놓으면 계속 충전기에 꽂아놔도 80%까지만 충전이 됩니다. 아, 저만 그런 거 아니었네요. 갑자기 위로가 되네요. 앞으로 가정용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막 된다, 잘 됐다고 치면 이게 전력 요금을 좀 떨어뜨리거나 전력망을 안정시키거나 이런 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저희의 가정용 ESS가 보조금 정책으로 보급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당연히 태양광 발전해서 사용한 것 이상의 것은 충전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가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달라요. 근데 싼 시간대에 충전을 해놨다가 비싼 시간대에 꺼내서 쓰는 거죠. 예, 꺼내서 쓰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최소 20%에서 아주 많게는 5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전기요금 측면에서 금방 얘기를 드린 거고 또 전력망 안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용 ESS의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됐을 때 네. 저장을 해놓고 또 급한 전력이 필요했을 때 비상 전력이 필요했을 때 가정용 ESS에서 방전하게 할 수 있고 또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을 때 예를 들자면 여름에 폭염이 막 발생을 해요. 네네. 그리고 겨울에 한파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쓴 ESS 저장 장치에서 전기를 내보내 주는 거죠. 네. 내보내주면 이거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전력망을 안정화시킬 뿐더러 주파수 동안 안정화시켜서 60Hz 맞춰주고. 전력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ESS 저장 장치는 내 집 전기를 저장하는 그 하나만의 기능이 아니라 네. 전력망을 안정시켜서 위험으로부터 낮추고 비상전력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험으로 낮추는 사회적인 체계 안에 들어가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기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는 게 네. 우리 집 전기 요금 좀 덜 나오게 하고 네. 우리 집에서 혹시 뭐 전기가 단전되거나 할 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사회 전력망을 원활하게 해주는 네, 데 도움이 네. 되는 거네요. 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대선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할 때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바라고 계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바라고 있는 거는 제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이고 네. 지금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좀 핵심을 좀 요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에 네. 미래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미 발을 내딛었다라고 네.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내딛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 유럽의 나라들은 이 관점을 정확하게 짚고 에너지 전환이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 거예요. 설정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걸 조율하면서 지금까지 나와왔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전력이 과부하될 거를 발생할 것도 예상했기 때문에 저장장치 보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전 국민들이 저장장치를 사용해서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외국의 사례를 전 몰랐다고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연구하고 있는데 알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있다가 결국 계통의 연결을 끊는 이런 극약 처방까지 하고 그렇죠. 결국 계통 연결을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그 승인을 받고 그 계통 연계비를 사업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 태양광을 예. 막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네. 하면 참 곤란한 건데.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60%에 가까운 유럽의 나라들이 있고 40에서 60% 바로 옆에 있는 중국만 해도 35%가 그러게요. 전력 사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8에서 10%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대로 가면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정말 우리들의 후배들한테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약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분산형 에너지예요. 분산형 에너지. 예. 지역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서 지역 특성에 뭐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을 에너지 믹스를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네. 또 생산할 때도 그냥 기업 자본으로 네. 아니 이게 네. 자, 정상수 기자님 이 이어지는 얘기들을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면 그때 또 이어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